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6조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객사는 테슬라가 유력한데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저가형 LFP 배터리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LG 엔솔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시장 반등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선의 무역 협상안을 내놓으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와 보복 조치 유예를 90일 동안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무역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지난 5월 제네바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145%, 중국은 미국의 125% 부과했던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고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PC 공장에 이어서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삼립공장에 이어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도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국무회의를 공개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죽음 없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합의이자 모두의 소망인데 제재를 강화해서 막을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주한 국무회의 생중계됐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되는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아주 속 있는 얘기가 그대로 공개됐어요. 문제는 이제 포스코 ENC, 예전 포스코 건설입니다. 올 들어서 4번째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에 앞서서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써서 상당히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 이런 인식 장진나 변호사, 노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말은 결국은 기업이 살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를 해서 결국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한 거는 기업의 책임이다라는 걸로 강도 높게 포스코 ENC를 비판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중하게 판단을 하면서 국무회의를 공개를 해서 전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주무부처의 그 어떤 주문이나 해결 방법 이런 것들까지 그 공개를 하면서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기업들의 인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정부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거고 구조적인 변화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포스코 ENC에서 올해만 똑같은 유사한 사망 사고가 4번이나 발생해서 사망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포스코 ENC 당장 뭐 조금 방지 대책, 사과하고 방지 대책 같은 걸 좀 내놓았나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포스코 ENC는?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모든 작업장의 모든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 원인을 중단. 밝힐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아직 안 밝혀진 거죠. 원인. 네. 그런데 재밌게도 이게 한번 잠깐 네 건 나는데 사건 한번 보시면 예. 1월 달에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을 했어요. 아파트. 예. 예. 그리고 4월에는
광명의 신안산선. 신안산선. 네, 그렇죠. 건설 현장에 붕괴 사고가 났다. 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고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4월에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 또 추락 사고가 나요. 지금 아파트에서 추락 사고 2번이 일어났고 붕괴가 한 번 일어났잖아요. 네. 요번에는 천공기로 구멍 뚫다 거기 끼인 거예요. 야, 이거를 도대체 원인을 모른다고? 왜 모르지? 너무 답답한,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거는 예. 가에 있는 스캐폴드, 안전장치들을 안 했다는 얘기고, 네. 그 줄도 안 매고 있었다는 얘기고, 뭐 이런 얘기고, 붕괴가 일어났다는 건 사전에 검토를 다 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붕괴 조짐도 신안산선 같은 그렇죠. 경우는 있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밝혀졌죠. 조짐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조짐이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작업을 했다는 거고. 마지막 이번에 발생한 거는 천공기 구멍을 뚫는 것이 크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절차적인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안전 수칙이 안 지켜졌다. 안전 수칙도 안 지켜 있고 그걸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가 감시도 되는 안 돼 거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 앞에 세 건은 이미 다 나왔어야 하고 그거 발표를 해서 이런 대책을 했습니다. 요번에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아직은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도의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잖아요. 네. 38개국 중에 이 재해 사망으로 인한 게 34등이에요. 34등. 절대 건수가 그렇습니까? 네, OECD 평균 재해 사망률이 2.9%, 즉 10만 명당 2.9명이 사망을 해요. 예. 우리나라가 4.3%, 0.43%예요. 그러니까 4.3명이 10만 명당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경제 12대국에서 할 일이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그 정도 발언을 해도 예. 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기업들이 사전도 기업들과 또 현장의 근로자들이 제대로 모든 규칙을 안 지켜서 이런 사고가 났던데 그에 앞서서 지금 대통령이 특별히 더 강조 이 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강화했던 게 바로 그 앞에서 벌어졌던 SPC 삼립의 시화 공장이죠. 네네, 시화 맞습니다. 공장에 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밤늦게 일하는 데 따라서 근로자들의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여기는 뭐 그래서 초과 야간 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거를 좀 없애기로 했다면서 이건 어떻게 지금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네, 지금 SPC 그룹에서는 지금 8시간 초과 근로를 아예 없애겠다. 그리고 야간 작업도 줄이겠다. 야간 작업을? 네네. 그리고 생산량도 조금은 줄여보겠다. 이렇게 지금 대책을 내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27년도까지 624억의 그 투자를 계속하겠다. 이런 지금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거든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SPC 그룹은 이전에도 저희가 그 작업 반죽 그 교반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직원들이 그렇죠.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도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었고 또 계속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포스코 ENC 같은 경우도 건설 현장에서 너무나 그 빈발하고 있는 형태의 사고인 추락, 붕괴, 끼임 사고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망한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후진적인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다가 계속해서 사망 사고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사고가 날 때마다 공히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고 예. 다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그 저희 뭐 대표님들이나 네. 임원분들의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재발이 계속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SPC가 지금 8시간 근로를 없애겠다라는 그래서 야간 근로로 인한 산재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그러니까 내놓았지만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이 산재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이행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SPC가 바로 8시간을 넘는 야근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 이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생산 라인이라든지 인력 구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8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SPC로서는 비용 부담이 또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늘어나죠.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이슈냐 하면 덩치는 커졌는데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고 시스템 그대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12시간 2교대란 말이죠. 12시간 막교대, 2교대로. 12시간 2교대인데 그걸 8시간으로 줄이면 나머지 8시간은 누군가 3교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3교대를 해야 원래 지금 현재 산업 현장의 구조 그대로 두고 인력만 바꾸면 3교대로 바꾸면 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가 3분의 1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고. 12시간 하게 되면 8시간 넘는 이 추가 수당을 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추가 수당 150% 주더라도 한 사람을 더 늘리는 비용이 더 크다 그러네요. 크죠. 그건 더 크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접비가 오버헤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그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하청업체거나 지하청업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제가 이제 초과 근무를 국가통계 포털에서 봤더니 초과 근무가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제조업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도소매업, 보건업, 사회서비스 그리고 건설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고가 나는 순서대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제도적으로 효율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결론을 이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을 한 사람을 더 고용할 것이냐 생산량을 줄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효율화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기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참 어려운 일 같은데 우리 장진나 노무사께서는 이제 기업들을 많이 이제 대화도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해보실 텐데 SPC처럼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12시간 막교대에서 8시간 3교대로 바꾸면 바로 인력이 더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산량을 어떻게 할까 이게 생각처럼 사고는 줄이는 게 필요하지만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인건비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12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은 4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 또는 그렇죠. 야간 근무 수당을 실제적으로 받아왔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회사의 어떤 뭐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8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던 오버타임 수당을 못 받게 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산재를 줄여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사 모두가 굉장히 힘든 얘기인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8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뭐 사람은 늘리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전체 인건비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있는 새로 채용이 되는 사람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급 정도로 예전의 수당만큼을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것들이 근로자들 입장에서 수용되기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은 조금 한참 되긴 했지만 현재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 SPC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예전에 삼립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기업들을 인수한 상태잖아요, SPC가. 그렇죠. 근데 그 오래된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그 오래된 기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설비를 설비가 그냥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예방을 하는데 사람을 더 추가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중소기업들조차도 AI 베이스로 한 스마트 팩토리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기업인 SPC는 조금 더 설비 투자, 특히 설비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들도 같이 병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이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시행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자 이걸 놓고 그러면 중대재해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고가 그렇게 줄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줄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약 7% 정도 줄어듭니다. 580건에서 510건 정도 줄어드는데 요게 이제 문제는 법을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을 한 거고 이제 지금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내려왔잖아요. 적용되죠. 2년 이후에.
근데 그 적용을 하는 사업장이든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다 감소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예. 근데 문제는 대형 건설 현장이나 소형 제조업체. 제가 이제 아까 근로시간이 많은 데를 예.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 중소 제조업 영역이 사실은 초과 근로시간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가장 많고, 그리고 50인 이하 업체가 초과 근무가 제일 많아요. 이 두 개를 합해 보면 소형, 중소형 제조업이 초과 근무가 가장 많다. 여기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형 건설 현장들이 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요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청, 하청, 재하청 이 구조로 가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났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그렇죠. 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청업체들은 근로 시간도 늘어날 뿐더러 위험도 떠안는 구조가 됐고 원청업체나 1차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위험도 줄이고 그다음에 사고도 줄이는 예. 이런 구조로 지금 구조화가 되고 있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제 조금 더 관건이긴 한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약 510건 예. 정도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서 13건만 네. 법원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아직 노동청 검찰 수사 단계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법원이 어떤 형태로 판결을 하느냐가 상당히 이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인과관계거든요. 인과관계. 네,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고 네. 이게 좀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인과관계라 그러면 재해 발생과 법 위반이 관계가 있느냐, 법을 위반해서 재해가 발생한 거냐. 네.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기업들도 조금 뭐 반드시 우리 최고 경영자만 이 잘못이냐, 다 규정을 다 지켰다 이런 데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서 사망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금 그러니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 했는데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조치를 했던 거에 위반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주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사안이었다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을 한 것이라고 하면은 법에 따르면은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망 사건들이 다 중대재해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조사 자체가 어떤 인과관계라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 그다음에 법률적인 또는 기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한 600일 정도씩 걸려버려요. 최종 판결 나오는데 600일. 기소를 하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는 데까지만 해도 수사를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하는 데까지도 600일 정도까지 걸린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어제 때문에. 국무회에서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죠. 중대재해 조사와 기소가 오래 걸린다는 게 어디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인과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굉장히 밝히기 어려운 것이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참 뒤에서나 판결이 또 판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현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즉 중소기업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건 24년도 1월 27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중소기업에 지금 적용이 된 것은 고작 1년 반 1년 반 정도밖에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실효성 있게 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만큼의 결론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법 적용은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런 얘기를 법무장관이 했는데 사실 저런 시간이 긴 거를 전반적인 모든 형사사건과 비교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소하고 재판하는데 다른 사건도 무지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사건은 그럼 얼마나 긴가 한번 비교를 하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어제 그런 얘기까지는 좀 안 나왔어요. 네.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얘기를 하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하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겁니다. 이 안전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절감과 더 큰 지출, 그로 인해서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 같아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 이건 어떤 이런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접근이 바람직한 접근이죠. 사실은 저는 이제 특히 경제 분야나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제재는 인적 제재보다는 금전적 제재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금전적 제재가. 네. 예. 그러니까 최고형제를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없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컨대 뭐 한 200억 정도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과징을 물린다든지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징벌적인 네. 금전적 제재가 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제재로서의 성격이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공시제도입니다. 시장의 제재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공시를 많이 해서 뭐 주가를 그렇죠. 폭락하게 해야 되는 투자자들이 알게 투자자들이 함으로써 알게. 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방의 모든 이 자본주의의 모든 그 제재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도대체 직원들의 안전도 신경을 안 쓰고 위생도 신경을 안 쓰고 예. 안전보건을 너무 도외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런 인식이 퍼지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예. 자본을 획득할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이 자본을 획득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한 500만 명이 투자한다 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잖아요. 예. 투자를 안 하는데 소비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해지는 제재이기 때문에. 시장의 제재. 그렇죠. 법에 이 의한 부분이 제재보다는 지금, 시장의 제재. 예, 예. 굉장히 무서운 거네요, 이게. 무섭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예.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나오고 이제 여러 기사에서도 이제 헤드라인으로 징벌적 배상이라는 얘기들이 예, 지금 징벌 나오고 배상.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처법 15조에 본다라고 하면은 예.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정부 즉 국무위원들이 있는 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행정부에서는 개입을 하거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요. 예.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원이 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그 산정을 할 때 예. 그 반복 횟수라든지 고의성, 과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징벌적 손해라고 해서 배상액을 더 5배까지 물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되지는 않고요. 행정부는 안 그렇죠. 되고 사법부에서 네네네. 법원에서 최종 법원에서나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징벌적 손해라든 그 대통령의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과태료죠.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현재 굉장히 미미하지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향시켜서 많이 물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서 나오는 일감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국가 입찰, 국가 입찰에 배제시켜버리겠다. 배제시키겠다. 야. 그리고 더 가가지고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오는 일감 자체를 못 따면은 국내에서는 굉장히 일감이 줄어드는 그렇죠. 상황이 뭐 되는 망하는 거니까 거 그렇죠. 망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인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압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장 회사들, 이제는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다 상장 회사들이기 때문에 공시를 할 때에도 안전에 대한 사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ESG 중에서 S 영역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공시를 하게 하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또 회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회사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걸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기업들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다 보니까
아주 초벌적인 아이디어가 마치 곧 시행될 것처럼 나와서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막 맞습니다. 당장 대출을 네네. 끊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아유, 없는 그건 것이니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주가가 폭락하게 한다는 게 상당히 좀 강하게 어제 이 보도가 됐는데 네. 지금 ESG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이제 맞습니다. S를 좀 반영을 한다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사실은 ESG 유럽은 ESG 공시가 자산 2조 이상은 아마 2026년부터 의무화가 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환경 풋프린트를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노동은 어떻게 대우를 했는지 이런 모든 그리고 거버넌스 이슈까지요. 자,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투명성은 어떻게 됐고 이 사회는 어떻게 운영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공시를 해라. 예. 자산 2조까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2019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우리 고객 그리고 종업원, 구성원들, 종업원도 있고, 정부, 주주도 있고, NGO 소비자도 있고. 이런 예.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다 반영한 형태의 내용들이 공시가 되고 예. 그게 안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투자가 일단 안 돼요. 투자가 투자해서 예. 배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은행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여기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방금 저희가 자막에서 나오는 이 비교표는 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한 번 더 내용인데요. 볼까요? 예, 비교표를. 네. 자, 저희 네, 유럽에서는요, ESRS라 그래서 모든 ESG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공시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 ESRS 규정을 반영을 한 우리나라의 KSRS 작년에 조금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근데 ESRS의 내용들 중에서 아주 일부인 환경 부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S 같은 안전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 이슈. 네.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게끔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포스코 ENC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이제 비춰본다라고 하면 또 어제 국무위원회 그 회의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S까지 그다음에 G까지 이제 유럽 기준에 맞춰가지고 공시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반드시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대재해에 대한 더 제재 강화, 경제적 제재까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기업들은 최근까지도 여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불명확하다, 모호하다. 그래서 법 적용 해석이 좀 논란이 많다. 좀 보완해달라. 쉽게 말하면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설정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 어렵죠. 네.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흐름이 ESG 있고 네. S 사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 부분이라는 게 안전한 노동, 예. 그다음에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이게 이제 핵심이고 소비자의 안전. 사회의 안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걸 도외시하면 기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왜 자꾸 그거를 갖고 시비를 그런데 걸는지 저는 이해를 중대재해처벌법의 못하겠어요. 솔직히 경우에는 말해서. CEO에 대한 처벌이 좀 강조돼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그거는 형사벌 강조돼 있으니까 예방 위주로 좀 바꿔달라. 이게 좀 기업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방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냐. 예.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조항도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그 중처법 4조에 있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딱 4개의 항목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를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정말 기업들 입장에서 밑도 끝도 없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거를 그러면은 요런 것까지 해야 될까라고 해가지고 쭉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니까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기업들이 해야 될 게. 그렇죠. 네. 그러면 중소기업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여력이 없죠. 그렇죠.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예. 우리 중처법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정부? 정부의 어떤- 의무. 뭐예요? 우리 기업들이 이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라 정부가.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과 지원을 해라. 이게 요구로 법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사용한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네.
그리고 자기 책임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공인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귀신 홀리듯 넘어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입는 보이스피싱. 올해 그 피해액이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입니다. 경찰의 피싱 범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온라인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월간 피싱 제로입니다. 편집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경찰청 피싱 범죄 수사계 문호준 경위 직접 모시고 최근 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문호준 경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간 피싱 제로 경찰에서 내는 피싱 범죄 전문 웹 매거진이네요. 경찰이 이런 걸 내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웹 잡지를 내기로 했나요? 예. 올해 1월부터 이제 발간을 시작했는데 그 아무래도 그 영상 제작이나 뭐 보도 자료 배포 같은 그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홍보 정책은 아무래도 한 발짝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월간 피싱을 좀 변화하는 수법을 좀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매월 좀 월간 피싱 제로라는 웹 매거진을 제작을 하기로 했고 예. 단순히 국민에게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통신이나 금융의 그런 시스템이 악용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들은 좀 지적하면서 네. 그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좀 인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요? 저희가 지금 통합신고 대응센터라는 그 경찰청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 누적 조회수가 한 17만 회 정도 기록을 했고 네.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월간 피싱 제로를 잡지화로 만들어 가지고 전 지점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제가 이제 피싱 범죄나 피해가 올해 1조 원을 넘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얘기했는데 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잖아요. 예. 건수나 피해가 실제로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한 해 동안 피해액이 8,545억 원이었는데 네. 그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액이 6,42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년 동기간 대비 전년 6월까지 피해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량의 증가를 했는데 네.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 올해 이대로 간다면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사상 그 유례 없이 네. 그 보이스피싱이 거의 20년 정도가 지속돼 왔는데 1조 원을 돌파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조금 그러니까요. 예상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니까 누구나 조심해야지, 누구나 경각심을 갖고 있고 또 경찰도 이렇게 단속도 많이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데 뭔가 이 피싱의 종류, 보이스피싱 범죄의 종류가 막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조금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들 좀 있어요? 사실 그 뭐 그런 자영업자를 사칭한 뭐 노쇼 사기 범죄나 아니면은 뭐 투자 리딩방 같은 사기 그리고 투자 리딩방. 예, 투자를 여기다 투자하면은 뭐 종목에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아니면 코인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으니까 그걸 좀 보상을 해주겠다. 코인 투자 손실 보상. 예. 네. 그리고 뭐 연애나 결혼을 빙자하면서 이렇게
그 자금을 편취하는 뭐 로맨스 스캠, 로맨스 캠. 예, 이런 보이스피싱류의 그런 범행 수법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예. 공격이 시도가 되는데 사실 이런 전통적인 수법이 아직도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제일 피해가 많아요. 예, 전통적인 수법이라는 게 그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뭐 기관 사칭형, 기관 사칭. 예, 뭐 은행 등을 사칭하는 그 뭐 대출 빙자형 같은 예. 수법들이 아직도 여전히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새로운 변종 범죄가 있지만 전통의 범죄 피해가 가장 많다 그러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조금 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거라 이런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뭐 좀 특징이 있습니까? 예, 그 작년 한 5월쯤부터 좀 유행한 신종 수법이 이제 카드 배송원 사칭 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드 배송원 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좀 구체적으로 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먼저 카드 배송원이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고객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카드 배송 왔는데 어디로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라고 이제 답변을 그렇죠. 신청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그렇죠. 답변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카드 배송원은 다시 이거 누군가 신청을 했는데 이 고객센터에다가 취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고객센터로 유도를 하고 예. 고객센터에서는 이거 명의가 도용돼서 누군가 신청을 하신 것 같다. 예. 이런 사례가 좀 있어서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좀 대신 신고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으로 또 연결을 하고 예. 또 금감원에서는 이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검사로 다시 연결하고 검사가 이거 불법적인 일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너 자산을 좀 검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인데 이 수법에서 좀 가장 중요한 범행 수단으로 등장하는 게 악성 앱입니다. 악성 앱. 예. 네. 그 악성 앱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되면은 예.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제어 기능을 다 탈취를 합니다.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뭐 카메라 기능, 뭐 녹음 기능, 뭐 위치 정보 기능을 그 자기네들이 조작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좀 감시를 할 수 있고 감시를 하면서 네. 범죄를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 그런 얘기네요. 예, 대응을 맞습니다.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강수강발이라고 그 범죄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강수 강발은 뭐예요? 예, 강제 수신, 강제 발신의 줄임말입니다. 예. 그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제가 제 핸드폰에 악성 앱이 걸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112에다가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112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그 112로 건 전화를 가로챕니다. 범죄인들이 예, 가로채서 그 경찰인 척을 하는 거죠. 범죄에 연루되신 거 맞다. 맞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조금 빠져들고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정말 피해 나가기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네. 야,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일어났다 이런 건 이럴 수도 있나? 혹시 그런 뭐 카드 배송원도 있지만 또 그런 사례가 또 한두 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뭐 많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큰 수법의 틀 안에서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비슷하고 근데 이미 국민들 대다수께서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사실 뭐 검사든 은행 사칭이든 다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알고 있는데도 당한다. 약간 이 빌드업 자체가 카드 배송부터 시작하는 이런 빌드업 자체가 되게 홀려서 빠질 수밖에 없게 당할 수밖에 없게 가는구나. 맞습니다. 예. 요즘에 네. 이 인공지능 기술, 이 피싱 범인들이 AI 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는 거죠? AI 기법은? 예, 그게 뭐 해외 각국에서는 이런 딥페이크 AI 기술을 이용한 피싱 사례가 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국내 뭐 AI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아직까지 발생을 한 적은 예. 없는데 근데 다만 저희가 작년 12월에 확인을 했던 수법이 그 우리나라로 제주도로 여행 온 이제 여행객 분이 계셨었는데 네. 그 외국인 분이신데 그 본국 학생이었습니다. 그 본국에 있는 이제 부모한테 이 자녀
납치를 했다고 이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서 납치를 했다 딥페이크 영상으로. 뭐 어디 독방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묶여 있는 살려달라고 약간 소리치는 그런 영상을 부모한테 보내면서 돈을 내놔라라고 했었는데 예. 그 저희가 좀 신속하게 영사관 통해서 그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해서 보니까 이제 신변을 확보를 했고 그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보니까 이거 딥페이크다. 이게 자작극이 아니냐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자작극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희 경찰청에서 그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이었다 정도로 아주 좀 아주 실제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오픈 AI 창업자 있잖아요. 샘 네. 올트만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AI가 보이스 피싱을 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선진국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온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그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그 상용화되면서 네. 보이스피싱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보이스피싱 수법 이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전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단계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악성 앱이 가장 강력한 범행 수단인데 그러네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 AI 기술이 악성 앱을 훨씬 뛰어넘는 그 가장 핵심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용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이제 발전할수록 범인들의 수법도 더 첨단화 아주 교묘해질 텐데 그에 대비해서 경찰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피싱 범죄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혹시 경찰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AI를 사실 그 수사에다가 활용하는 거는 이 사후적 단속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차단하는 게 피해 예방의 핵심인데 예. 아무래도 이 보이스피싱 범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통신 시스템, 네. 뭐 전화나 문자로 기망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기망을 통해서 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산이 편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통신과 그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이런 AI 기술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사전에 탐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보도 자료가 배포된 것도 있었는데 금융위에서 이제 AI 플랫폼, 경찰, 통신, 금융 이렇게 하나의 그 통합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좀 각가지 이제 정보를 한 번에 이제 좀 통합으로 관리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하면은 뭐 적은 돈도 털리지만 큰 돈을 털려서 정말 집안이 무너지고 정말 큰 일을 겪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통신사를 통해서 문자나 이 전화를 통해서 이런 사기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사기가 일어난 이후에 과연 우리 피해자들만의 잘못인가? 통신사는 제대로 대처를 이런 준비를 했나? 또 은행은 과연 이런 불법 자금 거래에 제대로 대처를 했나는 의문도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통신사나 은행이 좀 제대로 배상을 해주는 건 좀 인색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떠나요, 이게? 예, 그 작년 24년 1월에 이제 그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대책의 일환으로 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지금 올해까지 한 16개월 정도까지 총 배상된 금액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1억 7천만 원. 네. 몇 천억의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났는데 예. 실제 배상은 매월 거의 1,000억 원 수준의 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많이 적은 규모의 숫자라 좀 약간 생색내기 하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의 배상도 중요하지만 통신사의 대처가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그리고 통신사, 소비자 이렇게 그 어느 정도의 그 주요한 그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그 금융기관이든 통신사든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이제 배상을 조금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업에서 손실을 조금 줄이기 위해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통신사와 은행의 어떤 역할을 좀 얘기했는데 경찰에서 오셨지만 경찰의 역할도 좀 네.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 피싱 범죄 소굴이 뭐 캄보디아에서 활동한다 외국에서 있는데 예. 국가 간의 경찰 협조를 통해서 좀 더 경찰이 이런 단속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이제 많은 인력, 검찰, 경찰 인력이 예.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보이식 같은 민생 범죄를 처단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국가수사본부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제일 1순위로 뽑으신 게 보이스피싱을 근절을 한다는 거를 제일 1순위로 꼽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각국 정부에서도 조금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찰에서도 좀 강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예. 근무를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 네.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제공조 부분도 예, 뭐 캄보디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권 이런 국가들과도 이제 해외 경찰과 현지 경찰 등과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일보다도 큰 일보다도 이런 민생 범죄를 없애는데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주길 바라고요. 역시 보이스피싱 뭐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해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 범죄가 많다는데 그래도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좀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확실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꼭 이런 것만 신경을 쓰면 그래도 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월간 피싱 4월호에도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는데 예. 그 진실은 스마트폰 밖에 있음을 이라는 그런 문구였는데요. 무슨 뜻이죠? 네. 예, 그 모든 그런 보이스피싱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게 결국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뭔가 수상한 요구나 뭐 좀 의심스러운 그런 요구들을 받았을 때 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번 진위를 좀 그런 오프라인 세상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예. 잠시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예,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만 물어봐도 그거 보이스피싱이다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예, 아무래도 좀 근데 단순히 저희가 뭐 주의해라, 끊어라 이런 홍보 메시지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사실 받는 게 그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은 받아야 되니까. 오면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보이스피싱 범행의 원활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우리 시스템을 좀 구조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이렇게 소비자 피해 말고 경찰, 통신사, 정부의 노력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싱을 줄이기 위해서 월간 피싱 제로를 펴내고 있는 문호준 경찰청 경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업인들은 모호한 규정으로 경영자들만 옥죄다. 노동단체는 실효성이 약하다고 비판해왔죠. 최근 이딴 사망사고에 청년공 시절 산재를 겪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징벌적 배상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죠. 일터의 죽음 멈춰야 합니다. 예방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누구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하지만 결국 그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